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상단부까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운동량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제목도 보이시고 운동량이라는 말도 보이시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또 충격량 이런 제목들이 보이죠. 이 페이지는 실질적인 물리 파트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힘 F=ma라는 게 보이시죠? F=ma에서 이 F가 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에 대한 공식이죠. 그리고 P는 mv라는 공식이 보일 겁니다. 이 P가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힘에서 운동량으로 넘어오는 거는 시간에 대한 적분 개념이고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적분이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이 공식 자체가 미분 적분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에서 속력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공식이 자동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분 공식을 배운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곱하는 거예요. 적분은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ma에서 시간 t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 F 곱하기 t가 바로 운동량인 거죠. 힘의 시간을 곱한 거. 그러면 A 곱하기 t는 V죠. V는 AT니까. 그래서 AT 대신에 V를 집어넣으면 맞죠. 그리고 이 공식에서 양변에 똑같이 속력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PV가 운동에너지 개념이고요. 그럼 얘는 곱하면 mv 제곱 나오는 거 맞죠? 숫자가 2분의 1 들어가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2분의 1이 왜 들어갔는지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적분을 배워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힘 다음이 운동량이고 운동량 다음이 운동 에너지구나. 운동 에너지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힘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힘과 에너지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 또 운동량, 운동량 보존의 법칙, 충격량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진화 과정에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파트가 나왔는데 이 파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리 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관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관성이라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이미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되어 있고 이미 운동을 시작한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두고 종이를 확 잡아 빼더라도 그 물체는 그대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차키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차키를 올려보고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밑에다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어려운 숫자 막 보이고 그러네요. 자, 하얀 종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잽싸게 종이를 옆으로 쳐서 뺀다면 봐요. 그대로 있죠.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천천히 움직이면 딸려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순간적으로 치게 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이런 원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학은 고대 때 과학을 주름잡던 아저씨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과학계에는 거의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론을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 이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고 한 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던 물체도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공을 굴려봤더니 공이 굴러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굴러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이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운동의 동자에 갖고 움직이도록 하는 그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과학에서 그렇게 흘러가기 힘들고 중요한 거는 고대 때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계를 한 2000년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과학자가 움직이던 물체가 움직이다가 결국은 멈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론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 돈다는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서는 거의 그죠? 화형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도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죠? 화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과학자였습니다. 이 갈릴레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 그래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매끄러운 칠판이 있어요. 굉장히 매끄러운. 그러면 어떤 공을 놓으면 이 공이 똑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완만하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 또 똑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움직입니다. 이 철판은 마찰력이 거의 없는 굉장히 매끄러운 철판입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높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동안 속력이 빨라졌겠죠?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높이가 안 나오니까 이 물체는 똑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갈릴레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또는 생각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똑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운동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어받은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이 아니고 뉴턴. 발음이 샜네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바로 옆에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렸던 그 개념을 완전히 뭉개고 새롭게 개념을 세운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턴 이런 과학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근대 과학자죠. 이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던 이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담겨져 있죠? 근데 갑자기 앞으로 출발을 확 하면 물은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에 의해서 뒤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뒤쪽으로 쏠리는 힘을 관성력이라 그러고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물을
잡아당기지 않았지만 물이 뒤로 출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갑자기 물을 앞으로 확 잡아당겼을 때 뒤로 출렁 하는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 늘 생활 속에서 보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힘이 당겼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힘이죠. 그런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당겼다기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생겨난 힘이다라는 겁니다. 버스에 손잡이가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확 출발하면 손잡이가 뒤로 확 가죠. 누가 여기다 낚싯줄 걸어가 당긴 게 아닙니다. 관성 때문에 버스 손잡이가 뒤로 당겨져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관성력이라 그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때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얘기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미 운동하던 물체는 속력을 가지게 되죠. 그 속력이 클수록 또 이미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이 큽니다. 그러면 질량과 속력을 곱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력도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신호등에서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 중에서 빨간 신호등에서 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이제 초록색 불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누가 빨리 스타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작은 승용차가 빨리 출발할 수 있죠. 버스나 더더욱 큰 기차나 뭐 큰 배, 이런 큰 물체는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관성력이 큰 거예요. 그죠?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속력을 엄청난 빠른 속력으로 질량을 가지고 달립니다. 쉽게 방향을 못 바꿉니다. 멈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머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그죠?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그죠?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속력까지 우다다 끓이고 굉장히 빠르다면 그들은 운동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서머 선수들은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운동량이 쾅 하고 충돌하잖아요. 그죠? 그럼 충돌했을 때 운동량이 큰 사람이 밀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머 선수들 경기할 때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살이 많이 쪄서 질량이 비슷비슷하다면 그 좁은 공간에서 누가 순간적인 속력을 크게 내느냐, 속력 부위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더 큰 값이 될 것이고 운동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구하는 거 나오죠. 근데 항상 이 과학 계산에서는 단위를 조심해야 되겠죠.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거리는 미터 단위, 속력, 시간은 세컨 단위, 속력은 미터 퍼 세컨으로 바꾸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때 혹시 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km per hour를 미터 퍼 세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6km니까 36에 동그라미 3개를 붙이면 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0m per second 나옵니다. 그러면 36km per hour가 10m per second. 2배를 하면 72km per hour가 20m per second. 108, 3배 했죠? 30m per second. 144면 4배죠? 40m per second가 됩니다. 느낌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보면 500g이라고 나와 있죠. 빨리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0.5kg. 144km/h는 빨리 40m/s로 바꾸셔야 돼요. 계산할 때 단위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럼 0.5 곱하기 40이니까 20 나오죠. 20km/s 또는 뉴턴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를 뉴턴세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킬로그램, 왜냐하면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속력의 단위가 미터/세크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세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에 대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같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 얼마예요? 5 곱하기 8이니까 42죠. 이쪽 동네는 1 곱하기 2니까 2죠. 그럼 둘이는 결국 4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42 돼야 돼요. 42. 그럼 6kg 곱하기 속력 V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4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7m/s 이렇게 됩니다. 구하기 쉽죠? 충돌 전에 운동량 모두 합한 거랑 충돌 후에 운동량이랑 어떻다? 같다 라는 것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아래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m/s의 속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겠어요. 그럼 튕겨 나오는 거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 10에서 마이너스 5로 바뀌었으니까 15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속력이 15가 바뀌었습니다. 이 공식을 하면 m으로 빼내면 m 곱하기 속력의 변화죠. 질량은 잽싸게 0.2kg 단위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자, 질량은 0.2kg 곱하기 속력 변화는 얼마라고요? 15 되겠습니다. 그렇죠? 15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3 나오겠죠. 그렇죠? 충격량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격량도 운동량하고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턴 세크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운동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충돌할 때 보게 되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을 I라고 표시하는데요. I는 FT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이 변하는데, 자, 계란이 떨어져서 박치기 하기 전에 속력이 팍 부딪히는 순간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속력이 바뀌니까 운동량이 있습니다. 운동량은 똑같은데 푹신푹신하니까 시간이 길게 잡히겠죠. 시간이 길게 잡히면 힘을 작게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작게 받으면 계란이 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힘이니까 충격력이라고 하고, 야는 충돌 시간이라고 합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 힘은 작게 받겠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줘야 힘을 작게 받습니다. 그래서 에어백도 터질 때 시간을 길게 해줘야지만이, 그렇죠, 힘을 적게 받죠. 뛰어내릴 때도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멈추는 순간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겠죠. 무릎이 구부러지는 시간을 길게 잡아줘야지만이, 만약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탕 바로 충돌한다면 다리뼈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어백이나 무릎을 구부리는 거, 푹신한 곳에 계란이 떨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을 작게 받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힘과 에너지의 중간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운동량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래쪽에 있는 지구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